안녕하세요. 청하수입니다. 오늘은 원소 실제 일대기 하겠습니다. 정사, 원소전, 원소의 자는 본초며 연암군 사람이다. 고조부 원한은 사도를 지냈다. 원한일의 사대가 삼공의 지위에 오르니 그 위세가 천하를 기울였다. 그 원안, 원경, 원탕 이렇게 이제 원시 집안이 가는데요. 이 원탕 아들은 넷으로 장남, 원평과 차남 원성은 모두 일찍 세상을 떴다. 삼남 원봉, 사남 원외가 모두 삼공의 지위에 올랐다. 그리고 다음 때가 원소인데 이 원소가 출생부터 상당히 기묘합니다. 일단 원소 아버지가 누구냐? 이것부터 이상해요. 원성 아니면 원봉인데 뭐가 맞는지는 기록별로 다릅니다. 후한서, 원소 아버지는 원성으로 오관 중랑장을 지냈는데 건장하고 사람 사귀는 것을 좋아하니 원성을 좋아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 반면 위서, 원소는 곧 원봉의 서자인데 원소는 원술의 배다른 형으로 원소가 출생하고 난 후에 원성이 원소를 아들로 삼았다. 즉 이렇게 양자로 입적시켰다. 반면 영웅기, 원성 아들 원소가 태어난 후 얼마 되지 않아 아버지 원성이 죽었는데 그 이후 원봉 원회에 의해 원소가 길러졌다. 그러나 원봉 원회는 모두 원소를 사랑해 주었다. 지금 그 원성 아들인데 원성이 일찍 죽어 원봉이 원소를 길러줬다. 이게 있고 여기 원봉 아들인데 서자인데 원봉형 원성 이쪽으로 양자로 입적시켰다. 이 두 가지 기록이 있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기 그 원봉 아들이 그 유명한 꿀물 황제 원술이에요. 원술이 원봉 아들인 건 확실하거든요. 이렇게 이제 나와 있죠. 그러면 만일 그 원소가 여기 원봉의 아들이다 이렇게 되면 이 원술 원소는 형제가 되는 거죠. 단 원소가 서자라고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복 형제겠죠. 근데 이것도 디테일하게는 서자가 아니고 얼자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합니다. 이 서자하고 얼자의 차이인 다 아시죠? 서얼. 둘 다 정실 부인이 아닌 여인에게서 낳은 아이라는 점은 공통점이지만 단 얼자는 노비, 천민 이런 신분의 여인에게서 얻은 아들이 얼자죠. 원소 어머니가 노비였어요. 다만 그 원성이 노비와 낳은 아들이냐 원봉이 노비와 낳은 아들이냐. 이 원성 아들이면 원수라고는 사촌, 원봉 아들이면 원수라고는 이복 형제. 정사, 원술은 원소의 사촌 동생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대로라면은 원성의 아들이겠죠. 여하튼 이렇게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핵심적인 건 역시 원소가 노비의 아들이라는 점이죠. 특히 원술이 원소를 굉장히 무시했고 무슨 의혹까지 제시했냐면 원소의 실제 아버지가 원씨가 아니다. 이런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즉 원소의 노비 어머니가 원성이나 원봉 과의 사이에서 가 아니라 정체불명의 제3자와 낳은 아들이 원소다. 그런데 노비 어머니와 원소가 나는 원씨 가문 아들이다라고 속이고 있다. 이게 원술 주장이었던 거죠. 해서 그 이야기를 원술이 온 동네방네 다 소문을 냅니다. 전략에 공손찬이 남긴 표문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거길 보면 공손찬, 제가 과거 원술에게 여러 번 들었던 말에 의하면 원소는 원씨 일족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즉 원소의 생물학적 아버지는 원씨가 아니라 제3의 정체불명의 인물이다라는 얘기를 온 동네방네 다 퍼뜨리고 다녔다는 거죠. 원소 입장에서는 이런 말을 퍼뜨리고 다니는 원술이 그야말로 이가 갈렸겠죠. 이 둘은 비록 이복이긴 하지만 형제 혹은 사촌 형제인데 서로를 엄청나게 싫어했고 라이벌 의식이 상당했습니다. 이 둘의 라이벌 의식이 이후 역사에 한 획을 또 긋게 되죠. 후한서, 원소는 젊어서 낭이 되었고 복양장에 제수되었는데 어머니의 상을 당하여 관직을 떠났다. 이때 이후에 초년기 원소에게 있어 하나의 획을 긋는 일이 벌어지는데 원소는 어머니의 3년의 상례를 마치자 어려서 아버지를 잃은 것에 대해 다시 아버지의 복상을 지냈다. 여기서의 어머니라는 건 그 노비였던 원소의 생모가 아니라 아버지의 부인 즉 형식상의 어머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벽하게 3년상을 정성스레 마쳤고 거기에 더해 어려서 돌아가셨던 아버지의 상을 연이어서 다시 3년을 더했다. 이겁니다. 이게 이른바 유명한 원소의 6년상이죠. 옛날 FM 3년상은 정말 힘들었어요.
3년상을 치르다가 몸이 약해져서 사망하는 경우도 있을 정도로 제대로 된 음식도 못 먹고 움막, 임시거처에 기거하며 혹서, 한파 등등을 다 버티면서 상을 치르는 거죠. 근데 그 힘든 걸 2번 연속으로 토탈 6년상을 했다. 이것 때문에 원소가 당대 사람들 사이에서 엄청나게 유명해집니다. 소문이 크게 나가지고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원소의 상 치르는 걸 구경하러 오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도 원소의 상 치르는 모습에 대해 누구도 흠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해요. 원소는 그렇게 구경 오는 사람들을 정중히 예를 갖춰서 맞이해 주었죠. 이렇게 원소는 초인적인 6년상을 완벽하게 마치고 나서 젊은 나이에 전국적인 명성을 얻는 명사가 됩니다. 원소가 왜 이런 고통스러운 초인적 6년상을 수행했나 몇 가지 해석이 있는데 일단 본인이 얼자라는 것에 대한 콤플렉스,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설이 하나 있고 또 한편으로는 단순히 그게 아니라 후일 정계의 진출에 크게 출세하기 위한 하나의 포석이었다 이렇게 보기도 하죠. 만일 원소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이 출세를 한다는 것이 좀 애매한 부분이 있죠. 일단 당대 같은 사회에 노비의 아들 얼자 출신이라는 게 상당한 장벽이 되기 때문에 그래도 집안 자체가 워낙 천하 최고 명문가여서 먹고 사는 것에야 지장이 없겠지만 문제는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원소는 같은 집안에서 자신을 무시하는 원술 같은 이보다 더 출세하기가 어려웠다는 것이죠. 노비의 아들이니까. 하물며 이복 형제 혹은 사촌 형제 원술 같은 경우는 지금 원소가 원씨의 아들이 아니다. 정체불명의 제3자 아들이다. 이런 주장을 퍼뜨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초반 출세 가도에서 원술에게 밀려버리면 앞장서서 가는 원술이 여기저기 떠들고 다닐 테니까 원소의 출세길은 더더욱 막힐 거란 말입니다. 원소로서는 그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승부를 크게 걸어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초인적인 6년상으로 승부를 건 건데 단 원소의 역전 출세 플랜에서 이건 제1단계에 불과한 것이에요. 사실 그 이면에 진짜 원소가 노렸던 것은 따로 있습니다. 당시 한나라 권력층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었죠. 황제와 그 친위 세력 환관 중심의 탕류, 기존 호족 중심 세력 청류. 이 둘이 왜 충돌을 하냐면 당시 관직에 등용되려면 과거 시험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추천으로 나가는 거였거든요. 기존 호족들이 자기네들끼리의 카르텔로 추천권을 점유하고 있었는데 황제가 외척을 몰아내는 과정에서 환관들의 도움을 크게 얻으면서 황제랑 환관이 연합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황제가 자신의 친위 세력으로 환관을 크게 키워줍니다. 그를 통해 환관이 매관매직 등을 하면서 기존 호족들이 누려온 관직 추천권을 크게 침식해 들어오죠. 요컨대 이권투쟁이에요. 원관은 기본적으로 뿌리는 이제 호족이지만 강력해진 환관 세력하고 적당히 서로 인정해주면서 손을 잡고 있었죠. 이렇게 기득권을 침탈당한 호족들은 스스로를 청류라 하고 이쪽을 탕류라고 했는데 원소가 6년상을 요란스럽게 하면서 주로 만났던 사람들이 전부 이쪽 청류 사람들입니다. 기존 원가 사람들은 환관들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적당히 잘 지내보세 이런 스탠스였는데 그런 집안 전체의 기조에 반해서 원소가 환관의 대두로 불만이 커진 이쪽 청류 호족 세력들 쪽에게 나는 원가의 아들이지만 사실은 너희들 편이다 이렇게 강력하게 전국적으로 어필을 하려는 하나의 장을 만든 거죠. 이쪽 청류 인사들이 환관에 비해 내세우는 장점은 본인들이 더 유학을 제대로 공부한 사람이다 라는 것인데 효를 강조하는 유학의 예법을 초인적 6년상으로 함으로써 이쪽에 제대로 어필한 거죠. 그를 통해 널리 사람들을 만나며 자신만의 네트워크를 만들고 원가 안에서 이 틀에만 갇히면 당연히 노비의 아들이므로 원술 등에게 밀릴 수밖에 없으니 원씨 가문이라는 걸 활용하되 또 동시에 원씨 가문을 뛰어넘는 자기 정치를 하려고 한 것이죠. 이런 부분은 조조하고 상당히 흡사한 겁니다. 제가 이전 조조 실제 일대기 영상에서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조조는 아예 환관의 손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력 환관의 친척을 태형으로 사망하게 하는 등 본인이 탕류면서도 이쪽 청류 쪽으로의 어필을 계속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게 확실히 당대의 최고 자리까지 올라가는 사람들의 안목인데 지금은 환관들이 힘이 세 보여도 얘네는 뿌리가 없다. 지금은 대세를 거스르는 듯 보여도 미래를 내다본다면 결국 1위로 붙어야 한다. 라는 판단을 한 것이죠. 재미있는 것은 정사삼국지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원소는 조조와 어려서부터 교분이 있었다. 어릴 때부터 둘이 친구였다는 거죠. 환관의 손자라는 컴플렉스가 있었던 조조, 노비의 아들이었다는 컴플렉스가 있었던 원소, 그 둘이 친한 중마고우였고, 그리고 둘 다 나중에 반환관 노선을 걸으면서 주류 청류 호족들에게 강력한 구애를 펼쳤다. 호환서, 원소는 6년상을 마치고 낙양으로 이주하였다. 원소는 용모가 빼어나고 위험 있는 모습이었는데 명사들을 아끼고 복량하였다. 이미 조상이 여러 대에 걸쳐 삼공을 지내었으므로 빈객들이 귀부한 바 있었고 원소 역시 더더욱 마음을 기울여 자신을 굽히고 사람들과 사귀니 앞을 다투어 달려오지 않는 이가 없었으며 원소는 그들을 예로 대했으므로 원소를 찾아온 빈객들의 수레가 거리를 가득 메웠다. 원소가 부모님 묘 옆에 초막을 짓고 산 6년 이후 낙양으로 와서는 워낙 유명해져 천하의 이름이 알려진 사람이 아니면 원소를 쉽게 만나볼 수 없게 되었다. 이렇게 원소가 청류 선비들과 대거 교류하고 그들을 지원해주는 튀는 움직임을 벌인 건 당연히 환관들을 크게 자극합니다. 하지만 환관들은 거대 가문인 원가하고 현재 적당히 타협 중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원가의 아들인 원소가 이런 행동을 하는 게 참 어떻게 하기 애매한 짜증스러운 상황이었죠. 호환서, 환관, 조충이 궁궐에서 원소에 대해 말하길 원소는 가만히 앉아 명성을 쌓고 원소 자신을 위해 죽음을 겁내지 않는 선비들을 복량하기 좋아하니 저자가 끝내 무엇을 목적하는 것인지 모르겠소. 이에 원소의 숙부인 태부 원외가 그 소문을 듣고 원소를 불러 네가 우리 집안을 망하게 하겠구나 라고 책망하였다. 그러나 원소는 끝내 자신의 행동을 고치지 않았다. 이후 원소는 대장군 하진의 연으로 시어사 호분 중랑장이 되었다. 이 대장군 하진이란 사람 밑으로 들어가면서 다시 관직길로 원소가 나아가게 된 건데 이 하진이 원래는 백정 출신이었어요. 다만 사업을 굉장히 잘해서 돈이 많았고 그래서 그 재력을 통해 환관들에게 뇌물을 주어서 여동생을 결국 황후까지 만드는 데 성공한 인물입니다. 물론 여동생의 미모도 대단했고요. 이러면서 자신도 같이 대출세를 하게 된 거죠. 원소는 바로 그랬던 하진 라인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진 여동생 하왕후는 황자 유변을 낳았고 왕귀인은 유협을 낳았다. 이에 신하들이 황태자를 정할 것을 황제에게 청했다. 하진 입장에서는 반드시 여기 이 유변이 황태자가 되어야 하는 거죠. 그러나 영제는 이 유변이 경박하고 위험이 없어 황제가 될 제목이 아니라 여겼다. 허나 영제는 하진 여동생 하왕후를 너무나 사랑하였고 하진 역시 당시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고민을 하면서 오랫동안 결정을 내리지 못하였다. 결국 영제는 병이 위독해지자 아들 유협을 환관 건석에게 부탁했다. 건석은 이렇게 유협을 부탁받은 데에다가 또 본래 본인도 하진 일당을 깔보고 싫어하였기 때문에 영제가 붕어하자 세상을 떠나자 건석은 하진을 제거하고 여기 유협을 새 황제로 세우고자 하였다. 지금 정변을 일으켜서 이쪽 다 제거하고 내가 부탁받은 유협을 황제로 만들어 천하 최고 자리를 하진이 아닌 이제 내가 차지하겠다. 이런 음모였던 거죠. 하진이 외부에서 궁 안으로 들어오자 건석은 그때를 노렸는데 건석의 사마 반은이 하진과 친분이 있었으므로 하진을 영접하면서 눈짓을 보냈다. 이에 하진이 알아채고는 깜짝 놀라 말을 달려 빠른 길로 군영으로 돌아가서 군사를 이끌고 주둔하며 병이 있다 칭하고 궁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이래서 건석의 하진 제거 계획이 실행되지 못했고 결국 황제는 황후의 아들 유변이 되었다. 하진은 원소의 숙부인 태부 원외와 더불어 정무를 보좌하게 되었으며 녹상서사를 겸임하였다. 이리하여 하진이 천하의 정점에 일단 서게 되었지만 환관 건석에 의해 목숨을 잃을 뻔하게 되었기 때문에 건석에게 이를 갈게 되죠. 바로 이러한 틈을 원소가 찌르고 들어갑니다. 속한서 원소가 빈객 장진을 시켜 하진을 설득하길 환관들이 권력을 쥔 지 오래되었고 또 이전 황제 영제의 어머니 동태후와 여러 환관들은 각종 이권을 독점하여 처리하였으니 하진 장군께서는 의당 환관을 제거하고 천하를 바로잡아 우환거리를 정리하십시오 라고 했다. 하진은 그 말을 그럴듯하다고 여겼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건석은 마음이 몹시도 불안해졌다. 이에 건석은 같은 환관 조충 등에게 편지를 보내 이렇게 말했다. 대장군 하진은 나라를 휘어잡고 조정을 오로지 하는 데다
이제 천하의 당인들과 더불어 선 황제 때 사랑을 받았던 좌우 신하들을 주살하려 모의하고 있소. 가만히 있다가는 우리 환관들이 하진에게 모조리 멸문지화를 겪을 것이오. 이제 응당 함께 국문을 닫아 걸고 급히 사로잡아 하진을 주살하도록 합시다. 이렇게 해서 권석의 2차 하진 제거 모의가 실행되는데, 근데 환관 곽승은 하진과 같은 고향 사람이었다. 이에 곽승은 조충들과 의논하여 권석의 그 편지를 하진에게 전달해 주었다. 이 하진은 영을 내려 먼저 권석을 잡아들이라 명하여 선제적으로 권석을 제압 주살하였고, 권석이 거느리던 병력도 손에 넣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하진은 까다롭던 라이벌 권석을 물리치게 됩니다. 모시는 리더 하진이 환관에 의해 죽을 뻔한 위기를 넘기게 되자 이후 원소는 하진을 더더욱 부추깁니다. 이참에 하진 장군께서 마땅히 천하의 근심인 환관들을 모조리 없애시어 후세의 이름을 들이우시오면 역사의 길이 빛나실 것입니다. 다만 하진 장군께서는 중요하신 몸이니 응당 궁궐을 가벼이 드나들지 마십시오. 이 하진은 원소의 말을 매우 그럴듯하게 여겼다. 이리하여 하진은 전 황제 영제의 장례의 병을 핑계로 참석하지 않았고 관을 매장할 때도 따라가지 않았다. 이렇게 두문불출하면서 원소하고만 계속 둘이 환관 제거 계책을 모의합니다. 그러고는 자신의 여동생 이제는 태후가 된 하태후에게 찾아가요. 환관들을 대거 척결하겠다는 허락을 맡으러 간 거죠. 하지만 이 하태후하고 그 어머니가 이전에 환관들에게 뇌물받은 게 있어서 하태후가 승인을 내려주지 않습니다. 원소는 쳐라, 여동생은 치지 마라. 하진이 중간에서 끼인 거죠. 하진은 이 상황에서 한동안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였다. 어떻게 해서든지 환관을 완전 척결하여 청류들의 대스타가 되고 싶어 했던 원소는 하태후가 설득이 안 되는 이런 딜레마적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하나의 계책을 짭니다. 당시 흑산적이라는 거대 도적 무리가 있었어요. 이 흑산적이 한나라 조정에서 도저히 컨트롤이 안 되니까 여기 리더를 인정해줘서 관직도 내려주는 등 포용책을 좀 썼는데, 그렇게 하도록 권했던 이들이 환관이었죠. 원소는 중앙군이 아닌 각 지역 여기저기에 있던 방위 병력을 거느린 장수들을 불러들인 지역 장수 병력 중의 일부에게 거짓 흑산적 역할을 맡기자. 마치 흑산적인 것처럼 분해서 난동 소요를 일으키라고 시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관직 주고 달래고 하려고 했던 노력이 다 소용없었지 않느냐, 이렇게 되면서 흑산적과 환관이 결탁하여 나라를 뒤엎으려는 음모를 회책했던 것이다, 이렇게 선동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여 그걸 빌미로 일거의 환관 세력들을 숙청하고 불러들인 지역별 장수들의 병력을 다 휘몰아 내친 김에 진짜 흑산적 토벌에 나서서 흑산적까지도 일망타진하겠다라는 희대의 슈퍼 대계획을 원소가 입안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걸 하진을 설득해서 진짜로 재가를 받아 추진합니다. 정말 엄청난 발상이 아닐 수가 없는데, 원소가 삼국지 연의만 오직 보신 분들은 귀족집 아들의 소심하고 결단력 없이 우유부단하다, 이런 이미지만을 가지시는데, 실제 역사를 보면 이렇게 초년 시절에는 정말 겁없는 스펙터클 대발상을 과감히 기획하고 실행하는 오히려 결단력이 지나친 인물이었어요. 사실 정신 나간 이 발상 때문에 이후에 엄청난 일이 벌어지기에 어떤 의미에선 원소라는 인물이 삼국지 시대라는 대혼란의 장을 열어젖힌 인물이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노비의 아들이라는 걸 극복하기 위해 6년산부터 시작해서 환관을 일거 척결해서 스타가 되겠다는 이 발상까지 원소 한 인간의 작은 열등감이 어마어마한 역사의 나비효과 태풍이 된 거죠. 이 엄청난 계획이 실행되면서 수도로 들어왔던 지방 군벌들이 대표적인 게 동탁 그리고 병주의 정원 같은 사람이었죠. 이 정원 아래에 있던 사람이 바로 여포고, 원소의 이 희한한 대계획 때문에 동탁, 여포 같은 사람이 역사의 무대 그 중심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즉 원소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지금 동탁, 여포, 그게 누구야? 이랬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때 이 페이크 흑산적 역할을 맡은 사람이 바로 정원입니다. 여기저기 불 지르고 난리를 피는데 여포가 정원의 행동대장이었으니까 이때 멀쩡한 곳에 불 지르고 하는 일의 행동대장 역시 여포였겠죠. 근데 이런 대난동을 일부러 일으키면 죄 없는 주변 백성들이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원소, 정원, 여포, 또 얼마 전 소개드렸던 조조, 도겸, 이런 당대의 군웅들이라는 작자들이 백성을 생각하는 마음이 얼마나 없었는가.
백성의 목숨을 정말 우습게 알았던 당대 지배층들이었다. 이런 걸 알 수가 있죠. 백성들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주는 지도자는 자기 자신 혹은 그의 후손들 끝이 반드시 좋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페이크 흑산적 정원 여포가 막 난리를 피니까 후한서 하진은 정원을 보내 맹진을 불사르게 하여 수도성 안을 비추게 하였다. 이렇게 하니 모두들 환관을 주설하자 아뢰었으나 태우만은 유독 듣지 않았다. 이에 하진 동생 하묘가 말하길, 하진 형님, 처음에 우리의 신부는 빈천하였는데 환관들의 도움으로 오늘날 이렇게 고귀해진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나라의 일이 매사 어찌 쉽기만 하겠습니까? 엎은 물은 다시 담을 수 없는 바 마땅히 한 번 더 생각하시어 환관들과 적당히 화해하십시오. 그러자 하진은 또 머뭇거렸다. 머뭇거리는 하진을 보자 원소는 여기서 또 환관 처결을 멈출까봐 두려워 하진에게 재차 말하였다. 환관들을 올가맬 계획이 이루어졌고 형세는 이미 드러났는데 여기서 지체하면 새로운 안 좋은 변고만 더 생길 뿐입니다. 기세를 타 환관을 처결하지 않고 무엇을 더 기다리시는 겁니까? 원소가 강력히 말하자 하진은 원소를 사회교위로 삼고 가절을 내려 이를 원소의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가절이라는 것은 사람을 처결할 수 있는 처결권을 주는 거죠. 지금 여동생과 남동생이 반대하는데도 원소를 더 믿고 그에게 이를 전적으로 위탁하고 있는 하진이에요. 이런 걸 보면 원소라는 사람이 보통 연희만 보고 과소평가를 하지만 굉장히 사람에게 신뢰를 주는 풍모가 나름 상당히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자 원소는 수도 안에 유능한 무관들을 동원하여 환관들을 정면적으로 감시하게 하는 한편 동탁 등을 독촉하여 더 빨리 수도 근처로 오도록 하였다. 사태가 이렇게 되자 하태우도 두려워하며 중상시, 소황문 등 관직의 환관들을 모조리 파면하여 고향 집으로 돌아가도록 하였으며 예전부터 하진하고 친했던 몇몇 환관만 남겨두었다. 그러자 파면당한 모든 환관들이 하진에게 와서 사죄를 하였으나 하진은 어서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면박을 줄 뿐이었다. 그리고 원소는 하진의 뜻이라고 거짓으로 꾸며 환관들의 친척까지도 모두 잡아들여 신문하여 환관들의 추가적 잘못이 없는지 더 캐내려고 하였다. 하지만 환관들도 바보가 아니니 이렇게 당하고만 있진 않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나서게 되는데요. 환관의 우두머리 장량. 장량의 며느리는 하태우의 여동생이었다. 장량이 며느리인 하태우 여동생을 찾아가 조아리며 말하길, 노신 장량, 죄를 얻게 되었으니 이제 며느님과 함께 고향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 대의 황실의 은혜를 받은 것을 생각하니 이제 궁전을 멀리 떠나려고 하는 마당에 너무나 마음이 아리고 점여옵니다. 원컨대 다시 한 번만 관직에 입직하여 잠시라도 곁에서 받들며 태우와 폐하의 안색을 바라본 후에 물러나 죽어 땅구덩이에 들어간다면 여한이 없겠나이다. 이에 며느리인 하태우 여동생이 어머니에게 아뢰니 어머니가 태우에게 말해 환관들의 파직을 면하게 하고 다시 관직에 입직하도록 하였다. 이렇게 결정이 뒤집혀버리자 하진은 다시 하태우를 찾아가 상시 관직 이하 환관은 모두 처형할 것을 청하고 감시병을 보내 주요 환관들의 거처를 감시하도록 하자고 하였다. 그러나 우두머리 환관 장량이 몰래 사람을 시켜 하진이 하태우에게 하는 이 말을 모두 엿듣게 하였었기에 주요 환관들은 자신들이 이제 모두 척살당할 것이라는 걸 훤히 알게 되었다. 결국 환관들도 결단을 내립니다. 이에 장량은 단규 등 환관 수십여 명을 거느리고 무기를 갖추어 궁궐 안에 매복하였다. 그리고는 거짓 태우의 조서를 보내 하진을 궁으로 불러들였다. 하진은 의심하지 않고 궁 안으로 들어갔는데 갔더니 갑자기 하진 앞에 나타난 장량과 수십여 명의 무기를 갖춘 환관들. 장량, 하진 대장군, 천하가 어지러운 것은 우리 탓이 아니오. 이전 황제 영제께서 하진의 여동생 하태우와 사이가 안 좋아져 배하려 할 때 도와준 게 누구였소? 바로 우리 환관들 아니었소. 그때 우리가 하태우를 지키기 위해 각자 사제를 털어 엄청난 예물을 황제에게 바쳤던 것을 기억하지 못하시오. 그랬는데 하진 대장군이 어찌 지금 우리에게 이럴 수가 있소? 하진경이 우리 환관들 때문에 궁궐이 더러워지고 있다고 말하셨소만 그러는 경은 과연 깨끗하시오? 대체 지금 이 세상에 진정으로 청렴한 자가 누가 있단 말이오? 장량의 이 말이 끝난 후 장량의 수하가 검을 휘둘러 하진을 참하였다. 이후 장량은 거짓 조서를 꾸며 자신의 측근 번릉을 사예교위에 허상을 하남윤으로 삼으려고 하였다. 난리 속에서 잽싸게 중앙의 가장 중요한 실병력과 행정권을
틀어주겠다 그런 움직임이죠. 그러나 상서가 장량이 가져온 이 조서를 보고는 이를 의심하여 말하길 하진 대장군께서 오시면 의논하여 처리하겠다고 하였다. 그러자 장량이 상서에게 말하였다. 하진은 모반하여 이미 주살되었다. 그러면서 하진의 머리를 질문한 상서에게 던져주었다. 하진의 부하였던 오광은 궁 밖에 있다가 이때 하진이 해를 입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해 궁으로 진입하려 하였으나 문이 닫혀 있었기에 병사들에게 도끼로 문을 두들기게 했는데 환관들이 궁문을 닫고 열어주지 않자 궁문을 불태우면서 장량에게 밖으로 나오라고 소리를 질렀다. 장량은 태우에게 찾아가 구 하진 휘하 병력들이 모반을 일으켰다고 하고 황제, 진류왕 등을 데리고 복도를 따라 궁의 북쪽 문으로 달아났다. 이후 원소는 휘하군을 이끌고 궁에 난입하여 환관들을 보이는 대로 모조리 척살했다. 이때 수염이 없어 환관으로 오해받아 죽은 자들도 있었다. 장량 등은 다급해지자 급박하게 달아났지만 추격 장수가 닥쳐와 금방 수십인을 베자 결국 강물로 뛰어들어 자결하였다. 그런데 이 난리통에 바로 전혀 예상치 못한 새로운 괴인이 역사의 중심에 갑자기 번개처럼 나타나게 됩니다. 장본의 한기, 황제는 8월 경호일에 여러 환관들에게 겁박받아 걸어서 궁을 나와 달아나 하숫가에 이르렀다. 그러나 추격을 받아 결국 여러 환관들이 하수에 투신하여 자결했다. 이때 황제의 나이는 14살이고 진류왕은 9살로 아까 말씀드린 그 유협이죠. 진류왕은 하태우 아들 말고 다른 여인 그 왕미인 아들이었던 이 형제가 밤중에 보행해 궁으로 다시 되돌아가고자 했다. 날이 어두워지니 반딧불 빛을 쫓아 수리를 가다가 휘장이 없는 순례를 만났다. 영웅기 하남 중부연 민공이 황제와 진류왕을 부축해 갔다. 황제 홀로 말 한匹을 타고 진류왕과 민공은 함께 말 한匹에 타고서 남쪽으로 갔다. 백관들이 북망판 아래에서 황제를 복령하고 전태위 최열이 앞에서 이들을 이끌었다. 그때 동탁의 병력이 나타났다. 전략 황제가 다가오는 동탁의 군사들을 멀리서 바라보고는 눈물을 흘리며 울기 시작했다. 동탁은 약 수천의 병력을 거느리고 황제 앞으로 다가왔는데 최열이 다가오는 동탁을 꾸짖으며 자리를 피하라 했다. 그러자 동탁이 최열을 매섭게 받아쳤다. 나는 황제 폐하를 위해 밤낮으로 300리길을 지금 달려온 것이오. 근데 어찌 자리를 피하라 하시오. 최열공 내가 경의 머리를 자르지 못할 것 같소. 이렇게 최열을 제압한 동탁은 황제 앞으로 와 배하라며 말했다. 황제 폐하께서 환관들로 하여금 이처럼 난을 일으키게 하셨으니 그 책임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동탁은 진류왕에게 다가가 이렇게 말했다. 제가 동탁입니다. 제게 안기십시오. 이리하여 민공에게서 진류왕을 취했다. 헌제기 동탁이 황제와 이때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황제가 동탁의 말을 잘 알아듣지 못했다. 이에 동탁은 이 대난리가 난 경위를 진류왕에게 물었는데 진류왕은 자초지종을 정확하게 이야기하며 빠뜨리는 바가 없었다. 이에 저간의 사정을 잘 알게 된 동탁은 크게 기뻐하였다. 지금까지의 모든 일을 사실 계획하고 벌렸던 것은 원소죠. 그런데 그런 원소도 차마 계산하지 못했던 요소가 있었으니 그건 바로 이 동탁이라는 존재였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황제를 손에 쥐게 된 동탁은 이후 수도에서 그야말로 전광석화 같은 움직임을 보입니다. 구주춘추 동탁이 처음 낙양으로 들어왔을 때 그의 병력이 3천을 넘지 않으니 군사가 적어 사람들을 복종시키지 못할까 동탁 스스로 염려하였다. 이에 동탁이 한 가지 계책을 내니 약 4, 5일 동안 밤중에 군사를 보내 내성문을 나가게 했다가 다음날 깃발과 북을 울리며 도로 입성하게 하여 널리 말하길 서쪽 동탁 군세가 또 낙양에 도착했다라고 소리를 높였다. 사람들은 이 비밀 움직임을 알아차리지 못했고 동탁의 병력이 엄청나게 많다고 느끼게 되었다. 하진의 부하였던 오광은 평소 하진 동생 하묘가 하진과 마음을 같이 하지 않는다는 것을 원망하고 또한 그가 환관과 통모한 것으로 의심했다. 이에 군중에 영을 내리길 하진 대장군을 죽인 자는 사실은 하묘다라 하였다. 하진은 평소 부하들에게 잘 해주어 그의 사망을 슬퍼하는 이가 많았으므로 오광은 동탁의 동생 동민과 함께 구하진 병력들을 휘몰아 하묘를 공격해 참했다. 이후 하묘의 병력들은 지휘관이 없어지자 모조리 동탁의 휘하로 들어가게 되었다. 또 동탁은 빠르게 당시 역시 수도로 소환되었던 병주 자사 정원의 군세에 대하여 여포를 회유해 정원을 죽이고 그 병력도 자신의 아래로 들어오게 만드니 동탁은
이전 대장군 하진 및 하묘 그리고 정원 군세까지 모두 아우르게 되어 수도 내의 병력을 완전히 자기 손에 쥐게 되었다. 갑자기 나타난 동탁이 황제는 물론 수도 내의 병력까지도 순식간에 손아귀에 쥐게 된 상황. 기껏 이 모든 판을 오랜 세월 고심 끝에 만들고 직접 무기를 휘두르며 환관들을 처결한 원소는 갑자기 동탁이 이렇게 대도하게 되는 동안 그럼 뭘 하고 있었느냐? 호환서, 사태가 이렇게 되자 기도의 포신이 원소에게 말하길 동탁은 강한 병력을 거머쥐고 있는 데다 장차 다른 뜻을 품고 있으니 일찌감치 도모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그에게 제압당하고 말 것이오. 다만 다행히도 동탁의 주력 부대는 멀리서 온 데다가 최근 많이 움직였으니 병사들이 필요할 터. 따라서 지금 동탁을 습격하면 충분히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것이오. 여기서 원소의 결단이 중요해지는데요. 그러나 원소는 동탁을 두려워하여 감히 공격하지 못했다. 환관에 대해서는 그렇게 한판 붙어야 한다고 최강의 적극성을 보인 원소였지만 동탁에 대해서만큼은 그 반의 반만큼의 행동력도 보이지 못하고 동탁에게 속수무책 수도의 병력과 실권을 넘겨주게 됩니다. 변방의 일개 군벌에 불과했다가 난데없이 갑자기 나라의 중심을 장악하게 된 동탁. 사실 이 이야기는 과거 동탁 및 여포 일대기 할 때 한번 소개드린 내용이기도 하지만 원서의 삶 초반부 워낙 핵심적 내용이라 다시 한번 짚어봤어요. 삼국지라는 대환란의 드라마가 사실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거죠. 애초에 동탁 등 지방 군벌들을 수도로 불러들여서 페이크 흑산적 전략으로 환관을 없애려고 기획한 사람이 원소이기 때문에, 그리고 원소가 하도 강하게 하진에게 환관을 치라고 부추겼기 때문에 그의 위기를 느낀 환관이 급박하게 하진을 참살하고 성급한 정변을 일으켜 최고 권력자가 갑자기 부재하고 황제가 밑도 끝도 없이 궁 밖으로 나가게 되는 대난리가 벌어졌던 거거든요. 결국 동탁이라는 상상 초월 괴인을 중앙으로 불러들인 것도 원소, 당대 최고 권력자 하진을 갑작스런 죽음으로 몰고 간 원인 제공을 한 것도 원소, 당대 권력의 한 축이던 환관들마저 모조리 몰살시켜 버린 것도 원소. 즉 이 모든 대난리와 권력의 갑작스런 공백은 사실은 원소가 다 일으킨 겁니다. 근데 그 난리, 공백이 밀고 들어와 최고가 된 사람은 뜬금없는 동탁이었던 거죠. 이 동탁의 갑작스런 정권 장악, 여기부터 대혼란 삼국지 시대가 열리는 거니까 삼국지라는 카오스를 창조한 사람이야말로 사실 원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원소가 없었으면 삼국지라는 것 자체가 없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조금 더 들어가면 원소가 이 삼국지 대카오스를 창조하게 된 근본은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그 안에서 노비 아들이라 무시받으며 집안에 대한 자부심과 반항심을 동시에 갖게 되고, 그래서 환관과 타협하고 있는 집안 기조에서 벗어나 반환관 정치 세력들과 대대적으로 결탁, 이후 역시 백정이란 신분으로 최고 권력자가 된 하진과 노비 아들이면서도 최고 집안이었던 원소가 코드가 맞아서 그 하진을 강하게 충동질하여 환관을 없애고 나를 무시하던 원가 집안을 뛰어넘어 그보다 더 큰 영웅이 되려 한, 어떻게 보면 한 개인의 열등감이란 아주 작은 요소가 삼국지라는 시대를 창조해내는 어마어마한 대나비 효과가 만들어졌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이면에는 원술이란 존재도 있었겠죠. 원소를 노비 아들이라고 깔보고 아래로 내리 누르려고 했던 원술. 만일 원소에게 그런 열등감이 없었다면 지금 이런 무례한 일들을 벌이지 않고 적당히 집안 기조에 따라 환관하고 잘 지내보세 하면서 적당한 출세나 하면서 살았을 수도 있고, 그럼 쭉 설명드린 이 일이 없었을 테니 삼국지 시대가 열리지 않고 적당히 조금 더 나라 기존 체제가 존속되었을 수도 있죠. 물론 한 나라가 망하긴 망했겠지만 삼국지가 아닌 다른 형태로 망했을 수도 있는 거고요. 어린 소년 원소가 당한 무시, 그것이 시대를 바꾸었다. 그리고 원소로 인해 바뀌게 된 시대가 가져다 준 것은 셀 수 없이 많은 인명피해와 전란, 그리고 엄청난 백성들의 처절한 고통. 그게 누가 되었건 절대 사람 함부로 무시하지 마라. 그것이 어떠한 결과를 불러올지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현재까지 원소가 불러온 나비 효과, 태풍의 수혜자는 일단 동탁입니다. 동탁을 맞아서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주춤거렸던 원소에 반해 전광석과 같이 여우 같은 계략을 쓰며 수도를 장악한 동탁은 이후 상상을 초월하는 승부수를 연이어 날리게 됩니다. 바로 황제를 교체하자는 것이었죠. 원래 14살인 황제 유변이 있고 또 9살인 진류왕 유협,
있잖아요. 이 황제 유변은 원소가 모셨던 하진의 여동생 하태우가 낳은 아들이니까 원소가 하진 라인이었으므로 여기 황제 유변도 원소가 매우 친밀감을 가질 수 있는 라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 유협은 통칭 왕미인이라 불리는 왕령의 아들인데 이 미인이라는 건 후궁의 직급이에요. 그러니까 귀인, 미인 이런 게 직급명인데 여기 그 왕미인이 하태우의 질투 때문에 죽임을 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유협이 어머니가 없어지게 된 건데 그로 인해 유협의 아버지인 황제 영제의 어머니 즉 친할머니라고 할 수 있는 동태호라는 사람이 이 유협을 맡아 길러줍니다. 사실 영제 사망 후 동태호는 유협을 황제로 밀고 싶었지만 설명드렸던 내용대로 이쪽에 밀려서 황제는 유변이 되었던 건데 권력 투쟁에서 이긴 하진하고 하태우는 이 동태우도 궁에서 쫓아냅니다. 이후 패배감 속에서 동태우는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는데 지금 동탁이 갑자기 수도 최강자가 되고 보니 떠오르는 젊은 실력자 원소가 구 하진 라인이었고 현 황제도 하태우의 아들이니 지금 황제가 현재는 어리지만 커갈수록 근본적으로 본인 라인이었던 원소와 더 가까워질 개연성이 상당히 커 보인단 말이죠. 반면에 진류왕 유협을 어릴 때 키워준 동태후 묘하게도 동탁하고 같은 동씨입니다. 물론 동탁하고 동태후하고 친척 관계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단지 성이 같다는 것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탁은 추후 원소하고 친해지게 될 개연성이 큰 현 황제 유변보다 같은 동씨하고 연이 있던 유협이 차후 나와 관계를 가져나가는데 훨씬 좋겠구나 이런 판단을 하게 되죠. 이래가지고 수도를 장악한 김에 황제 교체를 전격적으로 밀어붙입니다. 호환서 동탁이 황제 교체를 위하여 원소를 만나 이렇게 말하였다. 전하를 다스릴 군주라면 마땅히 현명해야 하오. 진류왕은 그런 면에서 보다 적합하다고 보이니 마땅히 새로운 천자는 진류왕이 되어야 하지 않겠소. 그러자 원소는 이렇게 답했다. 폐하 황제 유변께서는 나이가 아직 어리시고 천하의 잘못을 보이신 게 없습니다. 만일 동탁 공께서 예법을 어기시고 사사로운 감정을 앞세워서 적자를 피하고 서자를 세우신다면 여론이 안정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 말을 듣자 동탁은 갑자기 칼자루를 손에 쥐더니 원소에게 이렇게 외쳤다. 이 애송이 더벅머리 녀석이 감히 내게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이냐. 여론? 천하의 일은 이 내가 결정하는 것이다. 내가 하겠다는데 누가 감히 반대를 한단 말이냐. 동탁이 이렇게 강력하게 외치자 원소는 이렇게 답했다. 일단 이것은 나라의 큰 일이므로 일단 나가서 제 숙부이신 태부 원외와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탁, 그대는 감히 이 동탁의 칼에 힘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가? 그러자 원소는 자신의 칼을 비껴주고 동탁에게 읍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전하의 강한 자가 동탁공 한 명뿐이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원소는 빠르게 자리를 떠났다. 원소의 발언에 근처에 함께 있던 사람들은 모두가 크게 놀랐지만 동탁은 원소의 집안이 거대함을 알았기에 원소를 그 자리에서 바로 해코지하지는 못하였다. 원소는 하진에게서 이전에 받았던 부절, 처결권 징표를 문에 걸어놓고는 이후 기주로 달아났다. 원소가 달아나는 것을 안 동탁은 이후 원소에게 현상금을 걸고 그를 잡으려고 하였다. 그런데 당시 수도에서 동탁에게 잘 보였던 신료 중 오경이 있었는데 오경은 원소와도 친분이 있었었다. 이에 동탁에게 말하길 오경, 현재 동탁공께서 하시려는 일은 평범한 이는 이해할 수 없는 큰 뜻의 일이라 원소라는 이는 그저 동탁공의 큰 뜻을 차마 헤아리지 못해 저러는 것일 뿐 다른 별 뜻은 없을 것입니다. 지금 원소에게 현상금을 걸어버리면 원소의 마음은 필히 부정적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원소의 가문은 4대에 걸쳐 엄청난 관직을 누려왔기에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이 온 천하에 널려 있어 그들이 전국 각지에서 이런저런 관직들을 현재 하고 있으니 원소가 경문을 돌려 호걸들을 불러 모아 봉기하면 산동 지역은 동탁공의 차지가 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그럴 것이면 차라리 원소를 사면해 주는 것만 못합니다. 오히려 원소를 한 지역의 태수로 임명해주면 원소는 그 감사함에 더 이상 동탁공에 걱정거리가 될 행동은 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하니 동탁은 그럴듯하게 여겨 원소에게 사자를 보내 그를 발해 태수로 임명해 주었다. 이런 게 사실 동탁의 순진한 부분이죠. 동탁이 변방의 야전에서 힘을 단련해온 사람이라면
중앙의 정객들은 교활함을 단련해온 사람들. 속으로는 오로지 적개심만 품고 있으면서도 웃는 얼굴로 겉으로는 아닌 척 연기하며 속이는 데는 달인들이었던 거죠. 동탁의 전략과 신속히 움직이는 결단력 등을 보면 동탁 역시 대단히 머리가 좋은 사람임에는 틀림없지만 사실 이런 건 두뇌의 영역이라기보단 경험의 영역이죠. 오경이나 원소나 오히려 태수 임명해주는 동탁을 보고 속으로는 통렬히 비웃었을 터. 당대 주류 인사들은 결코 변방의 이다나 동탁을 인정해줄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동탁의 이 임명은 공식적으로 원소의 지위를 확보해 줌으로써 원소가 대놓고 반동탁 활동을 펼치는데 날개만 달아준 격이 된 거죠. 결국 원소는 자신에게 관직 준 동탁을 통렬히 조롱하며 각지의 경문을 보내 반동탁 연합군을 출범시켜요. 근데 이게 또 엄청난 요소가 하나 있는 게 지금 수도에서 원소만 도망 나온 거지 원가 일족들은 수도에 다수가 아직 남아있었거든요. 기껏 관직까지 줬더니 조롱하면서 반동탁 연합군을 출범시킨 원소에 대해 동탁은 당연히 대분노를 하게 됩니다. 후한서 동탁은 원소가 산동에서 자신에 대항해 봉기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원소의 숙부 원외는 물론 원소의 일족 중 수도에 있던 자들을 모조리 처형하였다. 이렇게 해서 원가 일족들 상당수가 동탁에게 처참히 처형당합니다. 그런데 원소가 자기가 반동탁 봉기를 하면 수도에 집안 일족들이 이렇게 되리라는 걸 몰랐을까? 설마 저렇게까지 할 줄이야 라고 겉으로는 연기를 했겠지만 동탁 성격상 그렇게 되리라는 걸 정말 몰랐을까? 만일 원소가 집안 사람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일단 동탁이 태수 자리 주면서 화해 제스처를 보낸 상황이었던 거니까 그 틈을 노려 일족들을 빼내오고 나서 봉기를 하거나 그런 것도 가능했을 텐데 그런 노력을 기울였다는 기록이 사서에 전혀 없거든요. 노비의 아들이라고 자신을 무시하기나 했던 집안 사람들에 대해 원소는 정이 없었던 거죠. 결국 원가 사람들이 원소를 무시한 그 업보는 일족들의 처참한 대거 처형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집안 사람들의 이 처참한 최후는 이후에 전국적으로 원소에 대한 동정 여론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후한서 이때 각지의 호걸들은 원소에게 대부분 귀부한 데다가 또한 그 집안이 화를 입은 것을 안타깝게 여겼고 사람마다 원소의 원수를 갚아줘야 한다며 봉기하니 원가의 복수를 명분으로 삼지 않는 자가 없었다. 친족들을 모두 잃으면서까지 정의를 위해 투쟁하는 원소, 그런 이미지가 만들어진 거죠. 자신을 무시했던 일족들의 목숨을 희생시켜 그걸 자신이 출세 수단으로 삼아버린 것. 아까 원외가 원소에게 네가 이러다가 우리 집안을 망하게 하겠구나 이런 말을 했던 거 소개드렸잖아요. 결국 그 예언이 이루어졌죠. 원소 때문에 원가 사람들은 처참한 대비극을 겪게 됨은 물론 원소의 출세를 위한 불쏘시개가 되어버렸다. 다시 한번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사람은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된다. 무심결에 행한 무시가 어떤 결과로 돌아올지 그것은 아무도 모르는 것이다. 하지만 그 모든 원가 사람들이 원소를 노비 아들이라고 무시했던 건 또 아니거든요. 숙부 원외 같은 경우는 원소를 사랑했다고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원소는 자신을 사랑했던 숙부 원외마저 처형당하도록 만들어 버렸습니다. 복수도 지나치면 복수를 하지 말아야 할 사람에게까지 해버리면 자신도 그 끝이 좋지 않을 수가 있다. 세상 모든 일에는 적절한 정도, 적절한 선이라는 것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복수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원소가 주도한 반동탁 연합군에 매우 적극적으로 참가했던 인물 중 바로 조조가 있었습니다. 어릴 때 친구였던 두 사람은 이렇게 타도 동탁이라는 목적하에 이제 함께 일도 하게 된 건데요. 사실 조조와 원소가 굉장히 달라 보이지만 그 백그라운드는 큰 공통점이 있어요. 엄청난 거부 집안, 다이아몬드 수저였지만 당대 주류, 청류 인사들에게는 환관의 손자라고 조롱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던 명과 암의 동시적 배경을 가졌던 조조. 역시 엄청난 세력가 집안이었지만 그 안에서 노비의 아들이라 천대받았던 명과 암의 배경을 역시 함께 지녔던 원소. 그 굉장한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안에서는 무시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원소와 조조의 태생적 환경은 오히려 이들이 어떤 고난에도 당대 최고의 사나이가 되고 싶어 했던 의지를
만들어준 원천이 되었던 거죠. 노비의 아들과 환관의 손자, 결과적으로 이 둘은 아무 태생적 한계가 없던 그 여타 기존 번듯하기만 했던 주류들 누구보다도 나중에 더 강해지게 됩니다. 한계와 속박은 때론 더 강한 힘의 원천이 되기도 한다. 이렇게 거대한 적을 타도하기 위해 손을 잡게 된 두 친구 원소와 조조. 이후 이어지는 이야기 다음 편에서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들은 재생 목록으로 보시면 언제나 순서대로 편리하게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